안녕하세요. 표도남마 이현우입니다. 새누리당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친박 핵심 윤상현 전 후보가 차기 대권 후보로 김무성 대표는 곤란하다고 해석될 만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른바 김무성 불가론입니다. 김 대권에 도전한 후보가 영남에도 충청에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후보로 최경환, 황교안, 황기문 이런 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권력 투쟁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과 기회를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기만 아이고 보면 그렇게 기다렸는데. 전부 사기꾼이다 그러고 전부 거리 뭉태리라 통계 수치를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장구를 하면 안 되나? 왜요? 자기가 내 쪽에 못 먹거려. 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비노 진영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혁신안 중앙위원회를 통과시켰습니다. 과연 문재인 대표가 승리한 것일까요?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상휘 이덕대 부총장, 정치부 조수진 차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안이 중앙위를 통과했습니다. 그것도 만장일치라면서요. 박수 치면서. 글쎄요, 이거를 만장일치로 봐야 될지는 그거는 예. 주관적인 견해에 따라 아마 다를 겁니다. 예.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오늘 그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중앙위원회가 오후 2시부터 열렸습니다. 네. 이 전에 앞서서 이 비주류에서는 이미 그 자신들의 어떤 의견 표명이라든지 아니면 굳이 표결로 갈 경우에는 반드시 무기명 투표를 해야 된다든지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주장을 했습니다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도 비노계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이 전원 퇴장한 시간은 오후 3시 30분경이었고요. 예. 네, 퇴장하자마자 4분 만에 박수로 이른바 만장일치라고 지금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예. 이 안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 최고위원회를 현재 최고위원회를 폐지하고 예. 그리고 이 대표가 임명하는 권역별 최고위원들을 둔다. 굉장히 이거는 제왕적 총재 시절에도 없었던 규정이죠. 예. 두 번째는 이 모바일 투표를 전제로 해서 기존의 권리당원들이 가지고 있던 당대표 선출권 이런 걸 없애고 기존의 당원과 시민들의 일반 국민. 일반 국민들 자격을 동등하게 부여하는 방안입니다. 문제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전면 비공개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 네. 새정치민주연합 과거 60년 전통의 야당에서는 전부 공개가 원칙이었는데요. 오늘 문재인 대표 철저하게 비공개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 오랫동안 제1야당, 지금의 야당을 출입했습니다만 참 전무후무한 일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이 참여, 그러니까 발언 참여권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강행이 됐고 또 이분들이 나간 뒤에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습니다. 예. 과연 그렇다면 앞으로 문재인 대표가 이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불통이라든지 절차적 민주주의 위배라든지 이런 비판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도 좀 관전해 볼 포인트입니다. 예. 반대파가 발언할 기회를 주지 않고 반대파가 전원 퇴장한 가운데 나랑 맞는 사람끼리 박수를 쳐서 4분 만에 통과시켰다. 만장일치는 일단 아닙니다. 어떻게 한번 짚어볼 것이 왜 선거라는 게 비밀투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비밀투표? 왜 기명투표입니까? 기명? 예. 지금 왜 그렇다면은 중도파들이 이것을 비밀투표로 하자고 했느냐? 예.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혁신안 처리에 자신의 거취를 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에서는 이거는 어떤 제도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인사의 문제다. 그런데 우리 국회법상에 이 인사에 관해서는 표결을
무기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도 무기명으로 하는 그렇죠.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기명으로 표결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예, 무기명, 기명 이 관련되는 얘기 하나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비노 측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좀 이따 들어보고요. 당헌에 딱 정해져 있다면서요. 인사에 관련 사항은 비밀 투표다. 네. 그런데 오늘 그 문재인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혁신안과 본인 재신임하고는 연계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글쎄요, 이게 참 저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분명히 그 지난번에 혁신안에 통과 안 될 경우에 본인은 사퇴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재신임을 묻겠다 예.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때마다 혁신안 자체가 자신의 어떤 직과 관련되어 있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근데 지금 또 안철수 의원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아니 왜 혁신안을 자신의 거취와 연결시키느냐 이런 예. 이야기를 하니까 또 오늘은 그건 아니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즉 예. 오늘의 어떤 명분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분명히 보면 오늘의 혁신안은 단순한 혁신안이 아닙니다. 즉 문재인 대표 거취와 결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혁신안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인사와 관련 직결된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부결시킬 경우에는 대표가 사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걸 두고 누가 그냥 안건 통과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국회도 보면 항상 인사와 관련된 사항은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왔습니다. 예. 그 누가 떳떳이 앉아서 대표가 사퇴하는데 누가 손들고 찬성 반대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무기명 비밀 투표를 해야죠. 예. 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예. 또 짚어봐야 될 건요. 이상희 부총장님, 네. 지금 혁신위에서 이른바 혁신안을 10가지를 내놨는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십니까? 뭐 쓰뜻 오르는 게 없죠. 뭐 뭘 어떤 혁신안을 내놨는지 그것이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들으치 토론을 거치는지 그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 두 가지만 좀 소개를 드리면 예. 가장 대표적인 것 바로 사무총장을 폐지하고 총무본부장으로 이름을 바꾼다는 거 하나고요. 두 번째는 이 당원의 자격을 일반 시민과 같게 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총무본부장이나 뭐 사무총장이나 반장을 회장으로 바꾼 것과 뭐 다름없다라는 비판 나올 수가 그렇죠. 있고요. 예. 또 한 가지는 당의 가장 세포 조직, 가장 하부 조직인 당원을 없애는 것은 이건 엄청난 겁니다. 당원이 앞으로 없다. 총선과 대선에 있어서 예. 누가 자원봉사를 하겠습니까? 바로 이 점 때문에 누구를 위한 혁신이냐는 문제점이 제기가 됐고요. 이것 때문에 친노라고 할지라도 정세균 전 대표와 같은 범친노까지도 전부 다 반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기존의 최고위원회를 폐지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최고위원 중에 추미애 의원이라든지 주승용, 유승희, 오영식 이분들도 오늘 다 중앙위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과연 부를 수 있을 것인가. 또 이 문재인 대표가 일컫는 혁신안을 그냥 혁신이라고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는지는 좀 국민들이 아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오늘 문재인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혁신을 통과시켜야만 정당 민주주의라든지 한 단계 진전된 정당으로 나갈 수 있고 내년 총선과 대선을 이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또 하나가 남습니다. 바로 4.29 재보궐선거에서도 전패를 했고요. 문재인 대표는 지난 2012년 대선에서도 패배를 패배했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대선 패배 직후 그리고 4.29 재보선 직후 반성 한마디 내놓지 않은 상황에서 문재인 대표가 나를 따르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 점에 대해서도 지적들이 많은 겁니다. 예. 조경태 의원과 일부 의원들이 반발은 했습니다. 예. 조경태 의원 얘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이분이 비공개에 대한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일부 의원들은 불참하시고 일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금 중앙위원회의를 비공개로 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민주적인 절차를 언론을 통해서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공개 토론을 제안합니다. 네, 지난번에도 저희가 비공개를 했습니다. 저기 의장님, 이번 사안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표 체제에 대한 거치 문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절차를 따르도록 그렇게 의장님께서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대표, 비장하신데 조경태 의원 표정은 비장한데 주변에서 뭐 앉아라 하고 이렇게 좀 굉장히 강한 제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혁신안을 저런 식으로 박수로 만장일치란 말이 사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는요. 만장일치, 박수로 만장일치 한다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뭐가 설사 북한의 어떤 체제를 연상시키는 그런 형태를 지금 예, 보여주고 김정은이 있는데 기다리는, 이 중앙위 혁신안 통과 자체를 저는 이렇게 한마디로 기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정서상으로는 새정치연합 쪽이 분당이 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미 보고 있습니다. 분당이 정서적으로. 됐다.
왜냐 그러면 오늘로 인해서 혁신안 통과로 인해서 주류와 비주류의 반이분법적 사고가 분명하게 형식적으로 드러나게 된 예. 그런 사안이거든요. 그럼 지금 비주류 쪽이 쓸 자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왕적 어떤 대표 체제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밖에 없는 그런 것을 지금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주류가 여기서 소위 말해서 당의 운영이라든가 민주주의 절차를 통해서 당의 운영에 간섭할 수 있는 그런 사안 자체가 배제되는 듯한 그런 그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게 뭐냐 그러면은 중앙위가 흡사 우리가 기억하다시피 1973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서 만든 회가 있지 않습니까? 유정회. 유정회, 예. 그 유정회의 흡사 그런 형태를 그대로 본 듯한 그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조차장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예. 이제 앞으로 문재인 당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민주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야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 야당으로서 어떤 자격을 가질 수 있을 것이냐? 가장 국민한테 가장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런 식으로 혁신에 통과를 했고 비주류에 대한 소수의 여론조차도 무시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예. 혁신을 통과시켰는데 어떤 야당의 정체성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심각한 문제고 정서상으로 이미 분당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서를 분당이 됐다. 한번 말씀 한번 들어보죠. 오늘 문재인 대표가 했던 얘기입니다. 업소인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혁신안과 본인의 가치와는 재신임과는 무관하다 이런 얘기를 해서 며칠 전과 좀 달라진 얘기를 해서 좀 당혹스럽게 했고 기득권 아닌 현실, 혁신, 분열 아닌 단결을 선택하라. 분열 아닌 단결, 기득권 아닌 혁신. 말은 좀 맞아 보이는데요. 글쎄요, 이거는 전부 다 반박이 가능한 부분 같은데요. 예. 기득권 아닌 혁신, 분열 아닌 단결 선택해주길 참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비주류에서 문재인 대표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 기득권 확장이라는 점이죠. 예, 오늘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기존의 최고위원제를 폐지하고 당대표가 임명권을 갖는 이 시군 지역별 최고위원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예. 그거야말로 기득권 아닌가요? 그리고 또 오늘 그 발표된 것 중에 이 혁신 분열 아닌 단결. 오늘 어떤 전체 비공개로 진행을 하면서 의사진행 발언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예. 이것은 단결은 아니라고 하고요. 예. 총선 승리 정권 교체 바란다면 혁신의 마음 모아야 어떤 것을 혁신이라고 해야 되는지 지금 좀 뜻이 다르고 있고요.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19 재보궐선거 그리고 멀리는 2012년 대선에서 졌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 그대로를 밀고 간들 과연 총선 승리나 정권 교체가 가능하겠냐. 그리고 세 번째는 정말 비판받을 소지가 많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28 전당대회 때 문재인 대표가 처음으로 얘기했던 겁니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하자. 예. 그러다가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 문제에 대해서 공론화하자라고 그랬더니 뭐라고 했습니까?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은 오픈 프라이머리가 중론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다. 이거는 너를 뛰어도 너무 뛰는 거죠. 예, 그 말씀이 계속 왔다 갔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일관된 길은 좀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지금 보면 이제 예. 문재인 대표가 좀 중심을 좀 잃은 그런 상황 같아요. 보니까 이 야당이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 아무리 야당이 싸웠지만 야당이라는 게 협치의 어떤 상징이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계파가 있지만 그 계파 수장들이 모여서 타협하고 해서 결국 작품을 만들어내놓고 이렇게 돼 왔는데 오늘의 상황을 보면 이거는 이제 완전히 그 예전에 여당이 하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좀 반대하는 사람 쫓아내버리고 찬성하는 사람 모아서 나가 있는 사람은 기득권이고 안에 있는 예. 사람은 혁신이고 이게 분열이고 단결이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분법적인 걸로 간단 말이죠. 그렇다면 밖에 나가버린 비주류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입지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다 나간 사람은 분열이고 기득권인데 그럼 어떻게 당이 협조를 하겠습니까?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미 본인을 따르면 총선 승리고 따르지 않으면 패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는 지금 보면은 뭔가 이제는 당을 이분법적으로 가서 그리고 또 자신이 유리한 거로만 계속 말을 바꿔 나가는데 오픈 프라이머리도 세상이 다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김무성 대표 이야기했을 때 위원장 반대를 했거든요. 예. 근데 또 지금은 안 될 것 같으니까 이제는 또 찬성을 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뭐 이미 벌써 시간이 지났고 또 여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로 나오고 있으니까 이제는 또 오픈 프라이머를 받을 수 있다라는데 참 정치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몇 달 사이에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는 것이 얼마나 신뢰성을 얻을지. 메시지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책임의식이 없다는 데서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야당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뭔가 협치를 이뤄내고 정말 투명하고 결백성이 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국민들을 설득시켜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지금까지 일관된 어떤 문재인 당대표 행적을 보면은 책임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행보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4.28 재보선에 참패고 난 다음에 단 한마디 사고도 없이 혁신이 바로 뛰었습니다. 혁신이 뛰어오는 바람에 뭐가 없어졌습니까? 문재인 책임들이 다시 한번 수민을 가라앉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줬습니다. 예. 최근에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공천한 혁신에 대한 통과 부분을 투입시켜 재신임안을 띄웠습니다. 재신임안을 띄우면서 뭐가 또 없어졌습니까? 이게 다 책임안이 또 없어졌습니다. 문제
문제는 문재인 당대표가 당을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친노 패권주의에 대해 그걸 계속해서 부합되는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책임론을 그동안 제기해왔던 거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양보하고 책임이 있는 그런 행동을 한 번 더 보여줬다 그러면은 이야기는 좀 달라졌을 겁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이제 지금 재신임 추석 전에 한다는 겁니까, 본인이? 네, 추석 예. 전에 하겠다고 어저께 안철수 전 대표하고의 단판성 회동에서도 다시 한번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것도 굉장히 좀 논란의 소지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이미 그러니까 이른바 혁신안의 중앙위 통과와 자신의 거취를 연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위에서 혁신안이 예. 오늘 중앙위에서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재신임을 맞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제발 멈춰달라고 읍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래서 과연 재신임 투표라는 게 이루어지겠느냐. 네, 이런 회의감도 있지만. 얄팍한 꿈수 아니겠습니까? 예. 뭐냐 그러면 죄송합니다. 뭐냐 그러면은 이 혁신에 대한 공천안을 중앙에 통과시키겠다. 이거는 재신임과 연계가 됐든지 안 됐든지 혁신안에 대해서 중앙위에 통과가 되게 되면은 혁신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혁신위원 자체는 문재인 당대표가 만든 거 아닙니까? 그럼 문재인 당대표 혁신을 만들었는데 이게 중앙위에서 통과되게 되면은 문재인 당대표 그대로 신임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 여기에 혁신안 통과된 다시 재신임에서 부결시킨다 그러면은 야당 자체가 논리적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신임에 대한 부분을 추석 전에 하자마자 이 부분에 강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문재인 당대표 입장이죠. 예.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혁신안을 만든 당사자가 문재인 당대표인데 여기에 과연 그 부결시킬 수 있겠습니까? 재신임안을 부결시킬 수 없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논리적 모순에 빠지면 안 되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예. 이 문재인 대표가 원래 이 16일 날 중앙이 통과된 직후에 자신의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추석 전이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는 50보 100보입니다. 추석이 25일입니다. 네, 1차 국감이 끝나는 날짜는 23일입니다. 정확하게 중요한 것은 제1야당의 대표인 문재인 대표가 이번에 그토록 중요한 국정감사를 완전히 송두리째 망가뜨렸다라는 비판을 피할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종걸 원내대표가 마지못해 사과는 했습니다만 우리가 1974년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유신헌법과 자신의 거취를 연관을 시킨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예. 유신헌법이 받아들여진다면 그리고 나의 거취를 연결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토록 많은 비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75%의 찬성률로 가결이 됐죠. 아마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그 점도 좀 염두에 두지 않았나 보는데요. 예.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의원들이 얘기한 거는 민주당은 민주정당의 준말이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의원 80여 명인 소수 정당일 때라도 의원총회나 중앙위에서 당무위에서 60몇 명까지도 반드시 의사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 그것이 막혔기 때문에 과연 내일 모레 민주당 창당 60년을 제대로 계승하고 있다고 선언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의문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의아하게 생각할 것 같고 일전에는 뭐 본인이 문제를 내고 본인이 채점을 했다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오늘 상황은 뭐 그런 비판 분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야권에만 권력투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권에서도 권력투쟁, 특히 윤상현 정무특보가 인터뷰 내용 때문에 문제인데 지금 말한 내용들 좀 보시죠. 이게 김무성 차기 대권 불가론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을지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안철수의 의원 야권 지지율 다 합치면 김무성 대표보다 훨씬 많다. 여권이 현재 상태로는 어렵다. 지금 여권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는 김무성 대표로 보이는데 그 상태로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년 총선으로 4선이 될 친박 의원 중에 차기 대권에 도전할 분들이 있다. 영남에도 있고 충청에도 있다. 이 정도면 김무성 불가능으로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제 사실은 저는 왜 이야기가 사실 김무성 대표의 사위 문제가 마약 문제가 나오자마자 사실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결국 이렇게 보면 좀 청와대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는 여권의 개편 이런 게 상당히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이제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는 결국 이제 그 보면 결국은 이제 그 김무성 대세론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 왔는데 이런 것들 좀 주춤하는 상황에서 뭔가 이제 친박의 카드를 좀 꺼내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여러 가지 카드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이야기를 들은 김무성 대표 오늘 뭐 상당히 알아누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게 뭐
참,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참 정치가 비정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첫 번째 뭐냐 그러면, 윤상열 의원이 저런 얘기한 것은, 그래도 지금 따져보면은 뭐 정치 해석은 차치하고더라도, 김무성 당대표가 지금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새누리당이 같은 당원이고, 같은 국회의원의 동지적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굳이 이 지금 시기에서 이런 말을 해가지고,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가족 문제로 힘든데, 예. 누가 듣더라도 좀 상식선에서, 일본 소위 뭐 보편 타당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되는데, 지금 굳이 이 상황에서 이런 말 해서 굳이 김무성 당대표는 난처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문제는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를 왜 했을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지금 누가 했냐는 부분이 중요하죠. 왜냐? 윤상현 의원이기 때문입니다. 윤상현 의원은 다 알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지금 알려진 사람입니다. 예. 그러면 그걸 미뤄 짐작하면은 윤상현 의원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귀결이 될 수 있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말실수냐라고 보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분이 말실수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또 아니다, 뭐, 예, 아니다. 진위가 잘못 전달됐다고 그 해명했습니다. 예, 해명했지만은 그래도 윤상현 의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대로 정치적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친이가 대우를 정리를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뭔가 헤게모니에 대해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어떤 의사표시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은 새 정치가 갖고 있는 내부 분열하고 지금 새누리가 갖고 있는 내부 분열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이거는 파이가 있는 싸움이고 저기는 파이가 없는 싸움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정말 박근혜 대통령에다 친박의 전체적 메시지를 대변하는 윤상현 의원의 이야기라 그러면은 예. 아주 심각한 내용에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예. 한편으로 생각해 봤을 때 시기적으로 그럼 윤상현 의원을 비롯한 친박 쪽이 이 얘기를 해서 어떤 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보면은 큰 득은 사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이미 김무성 당대표는 어느 정도 내성을 입은 그런 상태에서 나중에 차기 총선 공천권 권한을 가지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뭔가 내부의 컨센서스 충분히 저는 이루어졌다 보거든요. 예. 그래서 굳이 이런 그 당내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는 이 얘기를 해서 정치적 실익을 얻을 그런 게 있겠느냐라고 보는 것이죠. 저는 예. 윤상현 의원 참 대단하다고 오늘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윤상현 의원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입니다. 예, 외통위. 해외에 나가 있습니다. 해외 재외 공간의 국감 중에 이렇게 계속 국내 정치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했고요. 조금 전에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만 윤상현 의원의 지위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을 사석에서 누님이라 부른다. 이렇게 본인이 소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통령이 정무특보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가장 비근한 예로 지뢰도발 사건이 터졌을 때 김무성 대표가 군의 어떤 책임론을 제기했을 때 맞습니다. 바로 예.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한 사람이 바로 윤상현 의원입니다. 그렇죠. 예, 군당국- 그리고 예. 올 2월에 이 새누리당의 그 비주류 지도부가 들어섰을 때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사안마다 그렇죠. 공격한 게 예. 바로 윤상현 의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교감하에 이루어진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뭐 실제로 근데 그 내용에 보면 뭐 본인 해석으로는 뭐 본인 주장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김무성 대표가 경쟁력을 더 높여야 된다는 뜻이었다. 현 상황이 안 좋아하지 말라는 뜻이었다. 오해다. 이런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 그러면요. 예.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한 중에 문재인 대표, 안철수 의원, 박원순 서울시장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김 대표보다 훨씬 많다라는. 예, 맞는 얘기 맞는 이 얘기죠. 말 자체가요. 예. 맞습니다. 수치상으로는 단순하죠. 그런데 정치를 그렇게 이제 천편일률적으로 계산할 필요는 없는 것인데. 그렇죠. 문제는 그렇습니다. 이 얘기를 함으로써 김무성 당대표의 지지율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이게 사실상 그래도 나름대로 어떤 괄목할 만한 그런 진정성을 보여주는 새누리 당 지지라든가 대권 후보에 대한 지지율로 이제 오히려 까먹는 듯한 그런 효과를 예, 얻은 그런 예. 행동이라 봐야 되거든요. 네. 예. 그리고 정치의 묘미는요. 1 더하기 1이 2가 아니기 때문에 정치가 흥미로운 겁니다.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됐습니다만 대선 후보 선출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8%, 9% 정도였습니다. 예. 그런데 굳이 당 지지율이 40%인데 김무성 대표 지지율은 20%밖에 안 된다. 이렇게 표현할 필요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유력 대선 주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10여 명의 대선 주자를 놓고 겨루는 예. 여론조사 결과인데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머리가 좋은 걸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예. 모르지 않고서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역대 대통령들이 다음 대통령을 본인이 당선시킬 수는 없지만
안 되게 할 수는 있다. 그렇죠. 여전히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 또 영향력이 막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지지율이나 또 예. 어떤 TK 지역의 영향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물론 지금 다 차기 대통령을 사실 우리 역대 사례를 보면 사실 만들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예. 그 국민들이 가지는 생각이 결국 차기 대선은 좀 새로운 어떤 이미지, 컨셉을 요구하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은 또 안 되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죠. 왜냐하면 권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무성 대표한테는 굉장히 큰 어떤 이 공격이 들어온 것이고 그렇다면 예. 이제 친박 입장에 봤을 때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친박이 어떤 그 내년 총선을 통해서 뭔가 여권의 주도 세력으로 다시 한번 서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래야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까지 충실한 국정 운영가 나갈 수 있다는 걸 본다면 그런 것을 겨냥해서 일단은 원스텝, 투스텝으로 해서 내년 총선에 친박이 어느 정도 의석을 확보하고 예. 그 다음에 친박 주자들을 내년 총선을 통해서 좀 띄워서 뭔가 한번 경쟁을 시킨 다음에 가능성을 보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플랜을 오늘 제시를 한 겁니다. 예. 그렇다 본다면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것은 이제 김무성 대표의 선택이죠. 과연 그러면 역대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역대 대통령한테 순종해서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은 없습니다. 항상 대결하고 자신의 스스로만의 정치적인 공간들을 확보해야지만이 대통령이 그렇죠. 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여기서 과연 김무성 대표가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이냐 아니면 스스로의 어떤 정치적 공간을 만들어낼 것이냐 이런 결단을 사실 내려야 되는 순간이 굉장히 빨리 오고 있다는 것이 예. 김무성 대표에서는 굉장히 고민스러운 알겠습니다. 지점이죠. 여기에서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 그래서 세간에서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이 충청, 영남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기문, 최경환, 심지어 황교안 대통령이 친박 차기 주자로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네. 오세훈, 김문수 이 중에서 그나마 의미 있는 김무성 대안 어떤 쪽으로 보십니까? 네, 제가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말씀을 더 첨부를 해서 예, 예.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상현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분석을 했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거리이기 때문에 정치적 메시지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면 단 하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뭐냐 그러면은 지금 2임기를 3년차 돌아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후반기에 국정 동력이 굉장히 필요한 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이 이런 얘기하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불경선 좀 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봤을 때 예. 여기에 대한 부분에 총선 경쟁을 유도시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총선 경쟁 유도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의지와 친박에 대한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에 대해서 의지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각자의 행동보다는 친박이 이니시티브를 갖고 이 부분은 주도해 나가겠다라는 윤상현 의원의 메시지가 있었고 그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예. 그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이 말하고 똑같은 내용이네요.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대로 정치 하시지 않습니까? 정치는 대권에서는 소위 말해서 흥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 흥행이 돼야 되는데 좀 더 긍정적으로 보자 그러면 소위 말해서 김무성 대표 한 사람으로서는 흥행이 안 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예, 예. 그래서 여러 사람을 미리 지금 올려놓는 것이 네. 여기에 대한 흥행을 좀 더 가치를 높이고 그에 따라서 총선 경쟁을 유발시키면 동시에 국정 동력의 추진력을 확보하겠다. 이런 식으로 정치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가 묻어난 것인지 아닌지는 네. 앞으로 좀 저도 딱 한 예, 말씀만 드리면요. 오늘 그 윤상현 의원의 그 발언이 알려진 것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중앙위가 공교롭게 같아서 맞습니다. 예, 예. 제가 느낀 거는 참 이 친박 집계와 친노 집계가 참 비슷한 것 같다. 아, 네, 이런 예.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윤상현 의원은 여기 그림 보시다시피 어떤 그 97년에서 신한국당의 구룡을 좀 한번 띄워보겠다. 이런 보관이 아닌가도 싶은데 예, 지금 오령이네요. 예. 예, 그렇다고 해서 과연 현직 당 대표를 임기 3년 차에 대통령의 최측근이 밟는다? 이것이 과연 구룡을 띄울 수 있는 동력으로 작용을 할까? 저는 그건 참 의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북한이 다음 달 10일 당 창건일에 맞춰 장거리 로켓 발사를 예고했습니다. 평양에서 동창리까지 열차로 로켓을 옮길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우리 군 이지스함 세대 감시 자산을 총동원해서 북한군 움직임을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김성진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동창리에서 발사된 은하 3호. 1단 추진체는 군산 앞바다, 2단 추진체는 2600km 떨어진 필리핀 근처 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성능이 개량된 이번 장거리 로켓은 과거보다 더 멀리 날아갈 것으로 예상돼 군은 미사일 감시 추적 체계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해 이지스 구축함에 미사일 탐지 임무가 떨어진 상황. 이지스함은 보통 동서남북 사면을 동시에 탐지하지만 발사 지점 한쪽으로 출력을 높여 집중 감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밖에 500km까지 탐지할 수 있는 지상의 그린파인 레이더와 공중의 조기 경보기도 감시 태세를 강화했습니다. 군은 아직 특이 동향은 없으며
발사 징후는 일주일 전에 충분히 포착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평양 미사일 공장에서 만든 추진체를 동창리까지 열차로 옮길 때 위성으로 포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미 추진체가 동창리 조립 공장으로 옮겨졌을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레일로 이동해 발사대에 세워야 하는 만큼 기습 발사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군은 중국에 자극받은 북한이 현재 열병식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며 장거리 미사일을 쏜다면 그 이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성진입니다. 북한에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 영변 핵시설에서 방사능 누출 위험이 굉장히 크다. 이런 외국에서의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묵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센터장, 강철한 북한 전략센터 대표, 문영철 디펜스 21플러스 군사 전문기자 모시고 오락가락하는 북한의 속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가장 먼저 걱정이 되는 게 북한 영변 핵시설이 방사능 누출 위험이 많다. 노후됐다. 전기도 없다. 물도 뭐 제대로 공급이 안 된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민간군사 전문기관인 그 IHS가 지난 16일 날 발표를 한 게 있습니다. 예. 그 5메가와트급의 원자력 냉각 시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을 제기를 했는데요. 일단 그 중요한 이유로 그 북한 과학자들이 대안으로 그 원자로 인근의 구룡강 물을 끌어다 쓰는 지금 순행식 방법을 쓰고 있는데 예. 이 방법이 상당히 불안전하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 30년 이상 노후화되어 있는 흑연 감속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원자로의 어떤 폭발이나 화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많다라고 일단 진단을 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예. 일단 실제로 그 흑연 감속제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노심이 결국은 이게 문제가 되면은 예. 제어가 안 되다 보면 가열하게 되고 그 가열되게 되면 결국은 노심이 열을 받아서 폭발하게 됩니다. 그 멜트 다운이 돼 버리는 거죠. 예. 이제 멜트 다운 상황은 이미 우리가 이제 일본의 3.11 대지진 때 이미 후쿠시마에서 봤죠. 이미 예, 예. 한번 다들 아시겠지만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예. 한번 더 보시죠. 방금 나온 영상이 그런데요. 예, 북한이 2008년도인가 육자회담 이후에 냉각탑을 폭발시켰습니다. 우리는 핵 안 가지겠다는 뜻이었죠. 지금 폭파 장면입니다. 저 냉각탑이 있을 때는 저 냉각탑을 통해서 원자로를 냉각을 시켰는데 지금은 옆에 있는 강물을 끄어 쓰는데 가뭄이 심하고 전기가 부족하고 이런 감속제라든가 굉장히 불안하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예, 그렇죠. 예, 지금은 뭐 사실 저 안전성보다는 북한이 이제 추가적인 핵실험을 할 것인가, 또 미사일 발사할 것인가, 그런 쪽에 또 이제 더 우리 관심, 예. 또 우려가 집중되고 있습니다만, 금방 우리 문 기자가 지적하셨듯이 영변에 있는 핵시설들이 굉장히 노후화됐고, 또 이미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08년에 북한이 냉각탑을 폭파시켰다는 그렇죠. 말이죠. 예. 그때 당시에는 북한이 기존 핵시설들을 이제 다 없애는 그런 절차 하나의 과정으로서 그렇게 한 것인데, 그때 당시 아마 저렇게 한 것은 북한이 기존에 그 운영했던 플루토늄 추출 방식, 5메가와트를 통해서 추출 방식보다는 새로운 방식, 다시 말하면 고농축 우라늄 방식을 통해서 핵 연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판단 하에 예. 5메가와트 그 원자로 가동을 중단하고 이제 저런 조치를 취해왔습니다만, 이미 북한이 작년에 5메가와트 원자로를 재가동한다. 그런 발표를 공식적으로 했고, 예. 또 관련된 연구기관들이 지속적으로 위성 감시를 통해서 북한의 그 영변 핵시설의 움직임, 그런 것들을 놓고 이제 지금 이러한 안전 문제라든지 예. 기타 또 그 원자로 가동을 통해서 추가적인 플루토늄의 추출 가능성, 그런 것들을 지금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북한이 근데 이제 방사능 누출이라든가 굉장히 시설 낡았다는 것은 주변국에도 위험한 상황인데 정보를 거의 공개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2008년도에 북한이 그 냉각탑을 폭파할 때 예. 무슨 말이 있었냐면 정말 쓸모없는 거 그냥 북한이 폐기 처분했다. 아, 쓸모없는 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미 지금 30년 됐기 때문에 더 이상 운용하기 힘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예, 지금 예. 북한이 지금 그 영변 원자로를 재가동한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은 제가 보건대로 아마 한국 정부를 협박하기 위한 하나의 협박이다. 수단이 예. 아닐까. 왜냐하면 지금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하게 되면요, 이제 유엔 제재가 들어오게 되고 그러고, 예. 또 한국 정부가 이제 거기에 가담하게 되는데, 아마 8.15 합의를 할 때 북한이 아마 좀 애호를 한 것 같습니다. 애고를. 북한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미사일 발사하는 것은 연례 행사이기 때문에 이걸 좀 이해해줘라. 예? 다만 그 유엔 차원의 그것도 동조를 하겠지만 그 확성기 가동 같은 거, 이런 걸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안 해주면 우리가 넘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그 이번에 그 영변 이제 그 핵심 장소를 공개하는 것은 아마 한국 정부를 향한 약간 협박 메시지. 협박이다. 예.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후쿠시마를 봐서 그런데 후쿠시마도 정전으로
냉각이 안 돼서 노심이 녹아내리면서 네. 정말 엄청난 재앙이 벌어졌습니다. 혹시 북한 영변 원자로에 이상이 생겼을 때 불이 난다든가 아니면 영변 방사능이 유출됐을 때 후쿠시마 같은 그런 위험한 상황은 생기지 않겠죠? 어떻습니까? 일단 생기지 않겠다고 단정 짓는 것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인 것 같은데 예. 당시에 3.11 당시 저는 일본에 있었습니다. 일본에 있었고 그 후쿠시마 상태를 계속 저는 이제 계속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 일본 현지에서 예. 그 비교적 상대적으로 안정성을 많이 기한다는 일본에서도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됐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80km, 200km 떨어져 있는 도쿄의 한 가운데까지 세슘이 나타나고 예. 그래서 이제 음식물들이나 이런 거에 불안 문제 때문에 전혀 다른 저기 간서 지역에 있는 물건들을 사다 먹게 되고 대혼란이 왔거든요. 예. 이런 문제가 북한이라는 그 북한의 영변 시설이 그만큼 안정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을 텐데 예. 이 문제가 확산된다 그런다면 주변 국가들 일단은 가까이는 중국이 상당히 심각하게 이걸 대처할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기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 방사능 물자들이 누출이라든가 이런 게 예상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건 어떻게 보면 핵 실험에 대한 위협이라기보다는 어떤 환경적인 분야라든가 우리의 건강 문제, 국민의 건강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고 우리 생각합니다. 관계 당국에서 계속 관측을 예. 하고 있고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아마 대처를 할 텐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 같은 그런 규모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소규모 원자로. 소형 원자로이기 때문에 예. 그런 정도의 위험은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이 있다면 그런 것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겠죠. 말씀하신 예, 것처럼 예, 예. 규모는 작겠지만은 예. 그게 누진적으로 그게 처리가 안 되고 그 방사능이 계속 누출이 계속된다면 점차적으로 농축돼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위험한 부분이기 때문에 방사능이 굉장히 위협적이고 그런 무서운 사실인 부분까지 것 고려를 할 같습니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전에 아까 리포트에서 나왔지만 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기차로 이동할 것이고 원래 기차로 이동합니까 북한이? 그렇습니다. 기차로 예. 이동시키면 우리나라 한국의 이지스함에서 미사일을 탐지를 한다. 탐지 가능합니까? 지난번에 54초 만에 했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요. 예, 그 이제 예전 기록이 2009년 4월에 한번 저희 이제 이지스함이 15초 만에 그 북한의 미사일 궤적을 탐지를 했었고요. 예. 2012년 4월에는 은하 3호 발사 때는 약 54초 만에 궤적을 탐지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이지스함에는 SPY-1D라는 그 위상 배열 레이더가 사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거냐면 1000km 밖에 있는 그 탄도탄 탐지가 가능하고 500km의 먼 거리에 접근하는 약 1000여 개의 표적을 동시에 탐지해서 추적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 이게 실제로 이제 지금 현재 동해에 지금 한 척이 배치가 돼서 지금 작전 활동 중에 있는데 만약 추가적으로 동창리에서 이게 움직임이 보인다면은 예. 한 대 더 추가적으로 배치가 돼서 추가적인 작전 임무를 부여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게 그런 겁니다. 북한 우리가 뭐 15초 만에 발견을 하든 54초 만에 탐지를 해내든 탐지를 하는 목적은 혹시나 우리 쪽으로 날아올 때 방어를 하기 위한 거 아닙니까? 뭐 사드가 됐건 엔디가 됐건 이런 걸로 우리가 지금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우리 쪽으로 우리가 방어할 수 있습니까? 예, 이제 지금 문제는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은 이제 이지스함이 북한이 미사일을 쐈을 때 예. 해단 기간 내에 이제 그 발견한다는 얘기고 최근 국감장에서 우리 정보본부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미사일 그 발사 징후는 우리가 발사 일주일 전에 우리가 탐지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동창리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그 모든 우리 위성이라든지 조기 탐지 그렇죠. 레이더라든지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동 과정, 준비 과정을 보면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다 하는 얘기고 예. 말씀하신 대로 북한이 뭐 동창리에서 쏘는 것을 우리 쪽으로 직접 날릴 가능성은 뭐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우리 쪽으로 쐈을 때 우리가 그걸 사전에 이전에 우리는 쏘고 나면 때린다는 개념으로부터 쏘기 이전에 이미 쏘려고 하면 때린다. 예. 사전에 때리기 위한 그런 것이 이제 킬 트레인이고요. 예. 쏜 다음에 이제 쏘는 것이 우리가 KAMD를 지금 예, 발전시키고 사드. 있는 예, 것인데 예. 그래서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북한이 그런 무모한 도발 장거리 미사일이든 추가 핵실험이든 그런 도발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노리는 노림수를 전혀 이룰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역시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또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응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원인이 된다는 것을 김정은이가 정확하게 직시할 필요가 있다. 정확하게 직시했으면 좋겠는데 네. 직시를 잘 안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죠. 예, 지금 뭐 예. 끝으로는 뭐 핵, 무슨 이런 미사일 얘기를 하면서 내용으로는 또 북한에서는 또 외국인 관광객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북한이 실질적으로 도발을 할 생각이 있고 무력 분쟁을 만들 생각이 있다면 외국인 관광객을 평양에 놓고 그런 분쟁을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이제 그 장거리 예.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아주 고도의 그 어떤 전략이 있는 거죠. 전략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 핵실험하고
미사일은 약간 별개의 문제인데 예. 만약 북한이 핵실험하게 되면 북한적으로는 끝납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이든 미국이든 이제 북한을 용서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이 미국을 상대로 뭔가 해보겠다. 예. 그러니까 지금 북한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는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들어오는 것. 예. 이거만 안 되면 북한은 망할 일이 없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미사일이 필요한데 만약 한미연합군이 북한에 들어올 경우에 우리는 이판사판으로 미국에 쏠 수 있는 핵탄두가 있다. 이걸 북한 주민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국내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렇죠. 외부에 위협하고 그런데 그렇게 예. 위협을 하면서 저기에 나오는 지금 차가 고려항공 택시, 북한의 네. 고려항공 셔틀 택시를 운영한다. 그러면서 외국인을 모집하고 있다. 이 부분은 실제로 도발할 생각은 별로 없다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보십니까? 이제 북한은 지금 이 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보지 말고 자기네 어떤 그 항공 우주 개발 차원에서 예. 인공 위성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왜 자꾸 군사 무기화로 연계시키느냐 이렇게 좀 개변을 하고 있는데 예. 실제 북한은 그런 속셈인 것 같아요. 이건 제발 좀 국내용이기 때문에 제발 건드리지 말아달라 한국 정부에. 그러니까 예. 유엔에서 뭔가 제재를 가해도 한국은 좀 참아달라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아마 이제 이걸 빌미로 우리 정부가 뭐 확성기를 다시 걸게 되면 북한이 아마 이제 좀 이산가족 상봉을 또 다시 또 물고 들어주면서 그걸 또 이제 고발할 수 있는 예. 용분을 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이 양면 작전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럼 보시죠. 제가 아까 셔틀 택시를 봤더니 예. 1km 가는데 뭐 50원, 60원 이렇습니다. 그럼 1km, 60원에 10km 간다 그러면 600원, 500원인데 저기 이제 뭐 승용차, 소형버스 이렇게 했는데 500원이다. 이런 승용차를 타고 예. 10km를 갔다. 500원이면 북한에서 어느 정도 되는 돈입니까? 그러니까 500원이면 한 그 0.25달러 예.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0.25달러. 예. 굉장히 싸네요. 싸죠. 예. 그러니까 북한이 이번에 고려 항공에서 내린 사람들을 이제 뭐 택시 서비스를 하겠다고 나온 것은 예. 지금까지 관행은 어떻게 됐냐면 모든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감시하에 예. 차량을 대기해서 이제 운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버리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부터 오는 사람들은 이제 돈을 내라 이겁니다, 지금. 돈을 예, 내라. 예, 그 돈벌이를 하기 위해서 이 고려항공 이제 평양 시내에 오가는 이제 어떤 운송수단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내라는 식으로 이렇게 좀 예.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금. 아무튼 이제 김정은의 뜻인지 몰라도 굉장히 외화벌이에 애를 쓰고 있는데 예. 승용차를 보니까 좀 독특합니다. 우린 잘 못 보던 뭐 어디 러시아제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예 군사 관련 얘기 하나만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주 해군 기지 굉장히 말도 많았고 탈도 많았던 제주 해군 기지에 이지스-3 세종대왕함이 입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제가 궁금한 게 그때 반대가 많았는데 많았죠. 네. 제주에 이런 이지스-3이 정박할 수 있는 항구가 없습니까? 군사기지가 꼭 필요합니까? 일단은 전략상으로 중국하고 어떤 중간적인 거리라든가 이런 거리적인 지정학적 위치에 상당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군사항이 필요가 지금 있고 저기 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기지에 네, 세종대왕함이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게 이제 항 자체가 단순한 군항이라는 개념보다는 그 민군 복합형 관광 미항이라는 개념으로 일단 만들어졌습니다. 예. 문제가 됐던 건 단지 이제 그 환경적인 시사평가에서 약간 미흡했던 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된다고 해서 반대들이 있었던 건데 물론 그 반대 의견도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시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그 함에 이제 들어온 이유는 이제 결과적으로 항만 시설이 이제 어느 정도 갖춰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갖춰져 있는지 이런 거를 좀 사전에 평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함이 들어온 건데 지금 현재 공정률은 약 평균 89% 정도 됩니다. 다 됐네요. 예. 항만은 93%, 육상은 79%. 이제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점차적으로 계속 해군 군함이 들어오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지를 아마 계속 꾸준히 아마 평가를 받게 될 결국은 거예요. 그동안 이제 먼저 일찍 이제 완공이 됐어야 되는데 반대하는 그런 이제 세력들이 있어서 결국 지연이 됐어요. 이번에 세종대왕이 들어올 때도 뭐 카약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군항을 거기다 신설하고 하는 것은 우리 영토와 또 우리의 그 경제라고 하는 것이 해외 의존형 경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시레인, 다시 말하면 그 항로를 보호하고 특히 이오도라든지 우리 영토, 우리 영해 이것을 우리가 관장하고 수호하는, 영토를 수호하는 그런 임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동안 없었던 제주도에 이 민군 복합형 군항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이루는 그런 조치를 한 것이고 늦게나마 이제 이걸 통해서 군항으로서의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반을 다진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는 환경 문제를 가지고 거론하시는 분도 있고 저기에 미군이 저 항구를 쓰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미군이 저 항구를 쓰게 되는 건가요? 예, 그건 뭐 한미 연합작전의 필요시에 그런 일이 예, 있을 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미 동맹이고 어쨌든 그걸 반대하는 세력은 역시 북한의 주장과 상당히 유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미군이 사용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아무튼 그것은 우리 국익에 따라서 판단해서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그 관련해서 이지스 구축하면 어떤 배입니까? 굉장히 강력해 보이는데요. 예. 솔직히 이지스란 말 자체가 방패란 뜻입니다. 아, 이지스가 방패란 그만큼 뜻이군요. 철벽같이 막아낸다는 말이고 예. 이 자체가 상당히 예전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함포라든가 이런 재래적인 수단으로 해상전을 벌리거나 아니면은 공격을 막아내는 이런 방식이었다 그러면 상당히 전자적인 브레인 같은 전자적인 뇌를 가지고 있는 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예. 컴퓨터의 뇌가 순간적으로 얼마나 중요하고 어떤 위험성을 다각적으로 잡아서 가장 중요한 순차적인 목표를 최대한 빨리 제압하고 방어하는 그런 해상 전략이기 때문에 상당히 최첨단의 그리고 가장 메인 중요한 해상 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 북한에는 이지스함이 없습니다. 네. 아, 북한 이지스함 없군요. 그러면 우리가 이지스함 북한함과는 뭐 경쟁이 안 되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박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하신다는 내용 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유엔 총회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기조 연설을 할 때 바로 앞자리에 북한 리수용 외무상이 있었습니다. 예. 당시 장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예, 보시죠. 지금 대통령께서 올라가시고요. 예, 저 앞에 대통령께서 당시에 핵을 포기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예,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북한은 핵을 포기하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스스로 핵을 포기하고 개혁과 개방을 선택한 여러 나라들처럼 경제 발전과 주민의 삶을 개선하는 변화의 길로 나와야 합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경제 발전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지난해 대통령께서 유엔총회 연설하실 때 바로 앞자리 북한 외상이 있었고 그래서 예. 북한이 아주 꽤 반발을 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그 제일 반발했던 것은 북한의 개혁 개방이나 핵 포기 외에도 예.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했거든요. 인권 거론했고, 예. 그때 아마 북한이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예. 아마 이제 이번 유엔 총회 같은 경우에는 그 북한이 이제 장거리 미사일을 쏜 이후기 때문에 예. 강도 높은 유엔 제재가 이제 발의될 이제 그 시점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북한 당국은 지금 그 한국 정부가 어떻게 유엔에 동참을 하는지 그걸 예. 한번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다. 이번 예. 총회, 지금 어차피 이번 총회는 이제 유엔 창설 70주년이에요. 우리 광복 70년과 같은 같죠. 예. 70주년이고 가장 규모가 크고 시진핑이라든지 푸틴이라든지 또 교황까지 교황도 연사를 있습니다. 하신다고 예, 해요. 그런 의미가 있고 아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틀림없이 북한에 관한 언급을 하실 거고 예. 이 오늘 방금 화면에 보신 것과 같이 결국 주 관심은 북한의 핵, 인권, 개방, 또 우리의 지원 이런 것들을 얘기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에도 북한은 그런 유사한 반발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 봅니다. 교황까지 오셔가지고 뭐 경호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네. 아무튼 추석 이후 대통령께서 저 유엔에서 외교를 통해서 북한에 예. 대한 압박을 많이 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 직전에 혹시라도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결국은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 예. 결국은 저거죠.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느냐. 다시 말하면 8.25 합의 3항에 나와 있는 대로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느냐 발생하지 않느냐. 그 비정상적인 사태가 무엇일지는 알 수 없지만 예. 만약에 그 이전에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쏜다든지 핵실험을 한다든지 현재로서는 그런 조짐이 없기 때문에 예. 그 앞으로 뭐 열흘 안에 그런 일이 있을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 아무튼 그런 것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로서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예, 오는 추석 연휴 때 대통령께서 국제 무대에서 어떤 외교전을 펼치실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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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정치권과 정치인의 속내를 꿰뚫어 보시는 분 계시죠. 이영작 전 한양대 석좌 교수 모시고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뭐 문재인 대표가 추진했던 혁신안은 중앙위 통과 뭐 예상하셨죠? 뭐 그렇게 예정돼 있었던 거 아닌가요? 예.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바른게도 안 주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다 퇴장을 하고 네. 나랑 동의하는 사람들끼리 우리끼리 모여서 박수를 치고 통한 것이 만장일치냐? 네. 심지어는 70년대 유신과 똑같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건 과한 비판인가요? 글쎄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가 하면은 당에 예. 앞으로 적어도 차기 대권 주자를 결정할 때까지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당 조직을 바꾸는 건데요. 거기에 이렇게 쉽게 그냥 박수 쳐가지고 한다는 거는 뭐 과거 유신이나 크게 다를 거 없어 보입니다. 근데 과거 유신과 다를 수 재밌는 보인다. 게 예. 보니까 576명 가운데 400명이 참석했다고 그러니까 300, 예. 네, 예. 네, 한 400여 명? 채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니까 그래도 큰 대다수가 참석을 했다. 그거는 역시 지금 친노가 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의 증거죠. 친노가 당을 장하고 있다는 것이 네. 증거다. 네. 그리고 네. 유신과 닮았다고 해도 심한 표현이 아니다. 그런 말씀해 주셨고 네. 그런데 이 이후에 네. 재신임 뭐 또 문재인 대표는 이제 마이웨이로 가는 겁니까? 그럼요. 아. 여기 뭐 시작이 그렇게 됐는데 예. 이제 뭐 바꿀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내리친 그 도끼인데 계속 내리치겠죠. 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저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 생각을 하셨는데 야권이 네. 저렇게 뭐 신당이 생기든 분당이 되든 네. 분열이 돼도 네.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뭔가 하면 예. 13대 총선이거든요. 그 통일민주당에서 분열돼서 나온 평화민주당이 2당을 하고 3당 그 통일민주당이 3당을 하고 그러나 여소야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민정당이 질 거라고 보는 사람들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예상을 깨고 여소야대가 만들어졌으니까요. 이게 뭐 완전히 희망 없는 것도 아니고 예. 또 어제 오늘 이제 지금 여권에서 벌어지는 정치를 본다면은 여당도 분열될 가능성이 아주 없지는 않다라는 예. 그런 시그널이 조금씩 보입니다. 예. 네. 내년 총선에 네. 새누리당이 패배하고 네. 분열된 야당이 다수당이 될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러기는 어려울 거예요. 어렵습니까? 네, 예. 그러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그 두 당을 합쳤을 때 예. 19대 총선에서 얻은 의석 정도는 얻지 않겠는가. 아. 네. 근데요, 실질적으로요, 내가 그러니까 그 13대 이래로 국회 선거 결과를 쭉 분석을 해봤어요. 예. 근데 그 17대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사태 때 빼놓고는 한 번도, 그러니까 어느 여당 야당을 가르지 않고 우파 좌파로 나눴을 때 우파가 항상 이겼습니다. 근데 지난 19대 때 우파의 마진이 제일 적었어요. 지금 모든 선거에서 우파가 항상 이겨왔습니다. 17대 빼놓고는. 예. 그렇기 때문에 20대에서 좌파가 국회를 장악할 거라고 예측하기는 힘들죠. 아무튼 뭐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예. 지금까지 그 흐름이 그랬단 말씀이고, 그래서 뭐 당에 합쳐 있더라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얻을 만큼 얻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예. 또 저 이상돈 교수는 뭐 80석 미만일 거라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당에 합쳐 있거나 또는 분열돼 있거나 큰 차이가 의석의 없다? 차이는 크게 차이는 안 날 겁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늘 문재인 대표가 혁신안을 통과시키고 그 이후에 잘 화합을 하나 아니면 분당이 되나 신당이 생기나 얻을 수 있는 의석수는 뭐 대충 그 정도일 것이다. 네, 넓게나 네, 줄지는 않을 네, 것이다. 네, 네. 예. 사실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당도 분열 가능성이 있다 네,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게 오늘 그런 생각을 네. 돌출시킨 것이 윤상현 정무특보입니다. 네. 예. 네. 많은 정치평론가들이 네. 이것이 과연 문재인 불가론이냐 네. 아니면 문재인 견제론이냐 아니면 문재인 김무성 네, 예, 네. 김무성 예. 네. 김무성 대표 불가론 맞습니까? 불가론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죠. 근데 김무성 대표 자신이 내가 대권을 도전할 계획을 하고 있지 않다고 며칠 전에 언론에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어떤 점에서 보면은 대통령이 이제
전에는 이것은 완전히 중립이었지만 전략의 모호성을 보여주기 시작하면서 이 말하자면 김무성 대표나 또 다른 사람들의 행보를 보는 거겠죠. 네. 네, 그러나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한마디 해가지고 고건 총리가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에다 날아가 버리지 않았습니까? 예.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쉽게 날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네. 저것이 만약에 이번에 윤상현 정부 특보의 얘기가 네. 친박 또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속내가 네. 감안한 속내를 네. 반영하는 내용이라 할지라도 네. 김무성 대표가 훅 날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김무성 대표는 투사고 그 YS한테 정치를 배운 분 아닙니까? 거기다가 서바이버예요. 네? 벌써 두 번 그 친이계한테 한 번 당했고 친박계한테 한 번 당했고 당해도 살아난다. 네, 살아남았죠. 네. 그리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등을 돌리면 두 번 등을 돌리는 건데 그 모습이 좋지는 않죠. 그런가 하면 지난 대선에 그래도 1등 수훈자인데요. 그렇습니다. 자기를 당선시켜준 사람한테 등을 돌린다. 이거는 어떤 시각으로라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윤상현 특보가, 윤상현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이제 조금 곤란하죠. 그건 윤상현은 개인의 생각이지 대통령의 뜻은 아니다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도 지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 모호성을 가지고 오는 거다. 근데 제가 볼 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 예를 들어서 그 오픈 프라이머를 한다면은 유승민 씨 같은 분이 대구에서 공천받을 가능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일부 친박들이 지난번에 그 대구에 가셨을 때 4명인가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을 거기다 심어놓고 대통령 로얄리스트가 국회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 로얄리스트들이 대통령께 충성을 받다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이 있어야만 대통령의 그 권력 누수 현상이 좀 안 생길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 유승민 사태 때요, 박근혜 대통령 편으로 발언한 사람이 6사람밖에 없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40명이 발언한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대통령이 상당히 쇼크를, 충격도 받고, 충격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는 안 되겠다. 내가 내년 총선 끝나고 나서 적어도 1년 이상을 레임덕으로 살 수는 없는 거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일단 오픈 프라이머리 안 된다. 이게 이제 지금 친박들의 생각이고요. 또 한 가지는 내 사람을 거기다 언제든지 심을 수 있다라는 대통령의 힘을 보여주는 그런 거라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한테 오픈 프라이머리 버려라. 그 유승민과 거리 둬라. 유승민과 거리를 돌아 오픈 프라이머리 하지 마라. 그리고 그 가운데 일종의 이제 김무성 대표 불가는 아니고 김무성 대표 나의 의견을 좀 반영해라. 일종의 경고라든가 그렇죠. 그런 걸로 요청. 그런 걸로 보이죠. 그런가 하면 윤 의원이 한 얘기가요. 야권의 새정치민주연합 사람들의 지지율을 다 합치면 김무성 대표보다 훨씬 많다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거는 원래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차피 이 얘기는 지금 이 윤상현 의원이 한 이 얘기는 아예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저건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게 그런가 하면은 이 좌파는 좌파 팟에서 갈라지는 거고 우파는 우파 팟에서 갈라지는 건데 우파는 지금 김무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지. 김무성 의원이 조금만 더 힘을 받아 30%만 넘으면 되는 거거든요. 박근혜 대통령도 28%에 30% 받는 게 그럼 우파 유권자들 60%를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마지막에는 보니까. 지금 현재는 김무성 대표가 우파 유권자의 반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시각으로 본다면은 윤상현
의원이 하신 말씀은 옳은 말씀이 아니죠. 이런 식의 지지율 네. 비교도 의미가 없고 네. 뭐 3명 합쳤더니 김무성보다 그건 아무 의미가 많더라도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네, 네, 예, 네. 실제 김무성 대표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만들 때 공신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당선되던 날 네. 다음 날 이렇게 편지 이렇게 써놓고 네. 쉬어야 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고도의 정치력이 아닌가 싶은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인사드리지 못해서 네. 죄송하다, 네. 고맙고 감사했다, 네. 제 역할은 끝났다. 네. 박근혜 대통령 만드는으로서 제 역할이 끝났으므로 네. 서울을 떠나겠다. 네. 저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고도의 정치력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저것이 정치적 결단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선이 굵은 정치를 해왔어요. 선이 굵은 정치를 했다. 네, 예. 지금까지는. 근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예. 선이 굵은 정치를 계속 하게 될지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김무성 대표한테 등을 돌리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그리고 저거는 지금 잘못하다가는 윤상현 의원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할 수도 있죠. 윤상현 의원이 정치적으로 희생당할 수도 있다. 네, 이런 거 저건 내 개인 윤 의원의 개인 의견이지 청와대 의견이 아니다. 그래 버리면은 윤 의원으로서는 상처를 입는 거죠. 상처를 입는다. 그러니까 윤 의원은 그만큼 또 박근혜 대통령한테 로얄리스트라는 것도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예. 대통령을 위해서 총대를 민 거죠. 근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나 소위 말하는 친박들이 네. 도와주지 않으면 네. 김무성 대표도 대통령 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아닙니까? 대통령 되기가 어렵다 쉽다가 아니라 공천이요. 중요한 건 공천입니다. 예. 과거에 옛날에 새천년 민주당에서 노무현 씨 공천되는 거고 결국 DJ가 뒤에서 도와줬기 때문에 공천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예. 네. 이건 물론 그 당시에 노무현 씨와 지금의 최경환 부총리를 비교하는 건 정치적으로는 비교가 안 돼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상당히 인기가 좋았었거든요. 자생력도 있고, 네, 예. 자생력도 있었고 그러니까 DJ가 밀어주니까 이제 후보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기 이 여권에서도 역시 대통령이 숨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네. 숨은 힘을 갖고 네, 있다.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주면 김무성 대표를 후보로 만들 수 있다. 그건 아무 문제가 없고요. 예. 뿐만 아니고 누가 후보가 되든 박근혜 대통령의 시각으로는 자기 대통령 된다라는 시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누구든 내가 밀어주면 그 사람이 밀어서 후보가 되면 후보가 조건은 되면? 후보가 되면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후보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네, 후보 된 후에 경쟁력이 있느냐? 경쟁력 생겨요. 여당의 후보가 되면은 우파의 후보가 되면은 누가 됐든지 간에 우파 유권자들이 밀어줍니다. 그래서 핵심은 공천이에요. 누가 예. 그 공천 경선에서 이기느냐. 그것이 핵심이죠. 예. 대선 자체가 아니라 본선 경쟁과 다른 아니고, 얘기예요. 예. 아무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누군가를 여권 대선 후보로 만들 능력이 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도 상당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근데 지금 현재 불행하게 지금 윤상현 의원이 말씀하신 한 세네 분은 그런 경쟁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최경환 네. 의원, 지금 부총리죠. 최경환 네. 부총리라든가 네. 홍천권 네. 영남권 했더니 네. 이제 사선 되시는 분이 네. 정우택 네. 분이 계시고 네. 예. 이렇게 했습니다. 네, 정진석 전 의원이 네, 있고 저 세 분은 후보로서 자기 자신 자력으로서의 아직 떠 있지를 못해요. 경쟁력이 없다? 자기 자신의 경쟁력이 없죠. 예. 자기 자신의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 경쟁력이 생기는 것이 내가 옛날에 과거에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본 바에 하면 쉽지가 않아요. 저분들은 쉽지가 않다. 네. 그런 얘기 들었습니까? 반기문 총장 얘기 또 나오고 황교안 총리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들도 언제든지 그럼 가능한 다 갖다 대입은 해볼 수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메시지를 가지고 저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후보가 되는 게 중요하거든요. 예. 그 후보 과정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후보를 뽑을 거냐. 오픈 프라이머리냐. 아니면은 당의 공천이냐, 여론조사하느냐. 이런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김무성 당이 당내 세력이 어느 정도 힘을 써야 된다면은
그거는 또 완전히 다른 예. 얘기죠. 지금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족 문제, 특히 이제 또 뭐 친박 핵심으로부터 네. 그 묘한 견제까지 받은 상황인데 지금 네. 김무성 대표는 어떻게 돌파를 해야 됩니까? 가족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치명적인 건 아니죠. 아니다. 예, 예. 저는 이게 치명적인 거라고는 볼 수가 없고 또 어느 정도 지금 예.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이제 사라질 거고요. 윤상현 의원의 친박의 윤상현 공격. 의원의 친박의 공격은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차적으로는 유승민과 거리를 멀리해라, 오픈 프라이머리 포기하라 이거거든요. 예. 네, 그 두 개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친박과 예. 화해를 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지금 포기하느냐, 그게 아마 가장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뭐 좀 누가 저 친구랑 친하게 지내지 마. 네. 이것도 좀 약간 좀 당혹스럽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에 네. 계속 오픈 프라이머리는 김무성 네. 대표의 모토처럼 끊임없이 그렇죠. 주장해왔던 내 때를 갔었는데. 내려놓기가 굉장히 어렵고 네. 네. 둘 다 좀 쉽지는 않은 내용이네요.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어느 시점이 지나고 이게 혁신안이 완전히 통과가 되고 혁신안으로 야당이 나간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내가 아무리 고집부려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당이 지금 살려주고 있는 그런 구색도 갖춰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기도 한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